철스트라다무스님한테 그거 하나 쓸 거면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이래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압승은 당연한 건데 얼마나 벌어지느냐. 예. 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부터 재외국민투표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님들 투표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JIS님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습니다. 7시간 걸려 기차로 가서 1박 하고 투표하고 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저는 60대인데 더 고마운 것은 이곳의 젊은 세대 불편해서 안 갈 것 같았는데 꼭 가서 투표하겠다는 말에 감동했습니다. 이번에 꼭 새 조국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셨는데 그렇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고 계시는 분들 참 마음이 얼마나 더 강절하시겠습니까? JIS님 우즈베키스탄에 사시는데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철스트라다무스의 시대예언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부터 이제 재외국민투표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투표 선거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오셨는데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기현 판사 이자가 룸사롱에서 술을 마셨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놀랬다가 대법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봤는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지기현이가 큰소리 빵 쳤잖아요. 네. 나는 삼겹살에 소주만 마신다. 그것도 사준 놈 없다. 뭐 이랬는데 어제 오후에 민주당이 딱 사진을 깠어요. 네. 지기현 맞던데요? 맞죠. 그 장소는 맞죠. 예. 근데 지기현이 왜 아침에 보통 판사들이 신상 발언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근데 왜 아침에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그 중요한 윤석열이 재판. 그러니까요. 예.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뭐 네. 그 간 거를 기억 못할 리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간 게 이렇게 반팔 입고 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작년 사진이. 8월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글쎄요. 뭐 제 생각은 그거를 또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할 거다라는 정도는 예측할 텐데 그런데 워딩을 정확히 이렇게 보면 내가 접대받은 적이 없다 이런 취지예요. 가게는 갔는데 접대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른 게 지금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한 뒤로 지기현 입장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근데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지기현 입장은 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삼겹살에 소주만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나마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을 했을 때는 이때 안 갔다는 거 전제지 않습니까? 대법원 파기환송도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사진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 같이 찍은 분들 분명히 그 아주 친한 법대 동기거나 연손 동기거나 아주 친한 변호사예요. 왼쪽에 있는 분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데 좀 양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중간은 똑같은 그냥 반팔 티던데 뭐 아주 굉장히 친한 동기 변호사나 또 고등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그냥 편하게 이제 뭐 만나서 술 마시고 뭐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거는 접대도 아니고 그냥 친구끼리다라는 거를 일단 빼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당일날 법정에서 먼저 성공을 날렸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판사도 물론 판사 나름이겠지만 검사들하고 달리 판사들은 대체로 막 이렇게 거하게 술 마시고 별로 그런데 안 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안 가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사들은 룸살롱 이런 데 중독된 놈들 많아요. 예. 예. 저도 뭐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가까운 분들. 예. 판사들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약간 중독이거든요. 그것도 접대받고. 예. 또 술을 먹으면 꼭 그런 데 가야 되는 게 또 중독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집은 제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업태를. 그런데 그 공개한 사진 보면 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사진 보면 여성 접객원 비탄분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사진도 공개됐거든요. 예. 그거는 보통 이번에 의심을 많이 하는 완전히 질펀하게 노는 템프로 그런 여성 그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보면 옷차림이 템포로인 데는 완전히 미니스커트에 완전히 드러나는 이런 선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선수복. 여기는 그리고 나이도 한 30대 정도로 보이던데 예. 그 카페에 그냥 앉아서 뭐 그런 그 장면으로 보이는데 또 그런 조용하고 그냥 뭐 여성 접객원이 좀 와서 술 따라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판사들은 많습니다. 판사도 뭐 사람이니까 술 먹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데를- 지가 지 돈 내고 먹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데 하겠습니까? 가서 이제 접대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데는 술값도 엄청 비쌀 거 아닙니까? 양주 값이니까 예. 비싸죠. 그럼 몇백만 원씩 되는 술을 지가 지 돈 내고 마시겠습니까? 절대로 지 돈 내고는 안 마시지. 100%죠? 그거는 100%죠. 예. 저도 뭐 동기 판사들 술 많이 사줬지만 옛날에는 예. 저는 뭐 접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친한 후배고 니 고생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사준 적도 많은데 보통 이제 그런 카페 그런 양주노 파는 그런데 형님 제가 내겠습니다 또는 n분의 1 합시다 하는 놈들 한 명도 한 명도 없어요? 네. 그전에는 그랬어도 이제는 청탁금지법이 있으니까. 더 조심은 하죠. 더 조심은 하는데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 사람 나름인 게요. 현직 검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같이 이제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극구 내 건 내가 내겠다. 아, 그럼 있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분들 많아요. 예, 예. 검사들도. 그런데 예, 이 법조기가 썩은 게 제가 이제 행정고시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행정고시 동지회 회장이고 하니까 아, 우리 행시 동기들 다 이제 지금은 이제 장차관급 1급 실장급들이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다 지금 요직에 있는 예. 사람들이. 근데 그 친구들 뭐 이렇게 자주 모임도 있고 제가 또 회장이니까 또 내가 살게 이런 경우도 자주 있어요. 근데 절대로 n분의 1 하자고. 그거는 막 그럼 철저합니다. 몸에 배어 있는 그러니까 거죠. 행정부는 굉장히 이런 게 좀 몸에 배어 있어요. 예. 법 쪽에는 지금도 완전히 개판입니다. 이번에 정말 새 정부 들어서면 이 사법 카르텔 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어려울 거다. 개혁이. 예. 그렇지만 반드시 추석 전에 해야 됩니다. 추석 전에. 추석이 10월 첫째 주부터 연휴던데 예. 그러니까 6, 7, 8, 9 넉 달 동안 검찰개혁 법안 다 통과시키고 검찰청을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이제 중수청, 수사권과 공소청,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거는 이제 법안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속하게 이제 통과시켜서 바로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공포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한 달이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7, 8, 9 한 석 달 동안 국민들한테 느낌이 오도록 그래서 추석 밥상머리에 와 정부가 대통령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이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법원 개혁 법안도 뭐 대법관문을 늘리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뭐 법원 개혁 법안들도 빨리 해서 국민들의 느낌이 와야 됩니다. 예. 대법원이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이번에 알잖아요. 그럼 대법관을 늘려야지. 예. 그래서 국민들이 대법원에 이제 상고했더니 거의 70%는 심리도 안 하고 그냥 기각시키더라. 이게 많이 없어졌다. 꼼꼼히 심리를 해주더라. 이제 그런 거. 그리고 하여간 법정 가니까 법원이 또 너무 바뀌었다 분위기가 판사님들도 검사들도 뭐 식은방을 떨다가 완전히 바뀌었다. 경찰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거의 수사권을 한 90% 가져갔거든요. 근데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에 그 경찰들이 수사권을 많이 갖고 오기 전에 경찰들의 수사하던 또 그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하고 지금은 훨씬 더 서비스가 좋아요. 네. 자기들이 경찰의 권한이 많아진 만큼 건방진 게 아니라 훨씬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수사권 조정은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으니까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을 추석 전에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검찰청은 해체가 답이다. 그거는 100%. 100%. 예. 그러니까 기존의 검사라는 직업을 없애버려야 돼요. 검사를. 네. 그러면 헌법을 안 그거는 바꾸고도 이제 됩니까? 헌법을 이제 나중에 또 개헌할 때 예. 이제 최종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거는 검사가 영장 청구권이 예. 있다라는 거죠. 예. 검사만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건 헌법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검사가 수사권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헌법에 없기 때문에 수사권 뺏는 거는 아무 문제가 수사하고 없는 기소 거죠. 분리해가지고 그래 네가 계속 영장 청구하고 기소해. 그렇죠. 기소 독점권 줄게. 그렇죠. 근데 수사는 하지 마.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은 공소청에 기소하고 하는 사람 이름은 네 검사라 불러줄게. 기소검사. 네. 예, 그렇게 돼야지요. 자, 직위원 이제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오시면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래 또 경제 경영 또 이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 토론회에도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낯선 경제 용어긴 한데 뭔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엊그저께 예. 그 토론회 때 그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제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예. 이제 그 모든 얘기가 전부 다 경제학이 뭔지를 모르고 아, 그냥 헛소리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 예. 예. 뭘 알고 떠들어라. 예, 그리고 헛똑똑이지. 예. 그 하버드 나왔다는데 제가 이제 인준석 후보를 그 3년 전에 가처분 재판도 제가 이기게 해주고 해서 예, 잘 알거든요. 그때 대화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물어봤어요. 그 하버드에서 그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는데 뭐 경제학을 뭐 부전공이든 뭐 뭐든 뭐 융합 전공이든 뭘 했다는데 그 경제학을 뭘 배웠냐, 몇 과목이나 들었냐. 그러니까 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몇 과목 들었습니다. 네. 그 과목 이름을 말해봐라. 근데 이제 뭐 뻔한 거 기초적인 거. 그래서 제가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정치에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경제학 공부가 기본이다. 왜 정치의 목표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니까. 근데 자네 그 내가 보기에 그때 이제 이 대표라 그랬죠. 예. 이 대표는 내가 보니까 너무 말이 앞서고 그리고 뻥치는 거, 말장난 이런 거 그만해야 된다. 당신도 몇 년 후면 나이 40 아니냐. 그때 37이었죠. 예. 그리고 좀 차분하게 이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다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 이 대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리고 그 당신의 해결책은 좀 아이디어가 뭐냐? 그게 있어야 정치인 아니냐?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해. 지금도 똑같이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장난 가지고 또 어떻게 국민을 속여보려 하는, 저는 그 친구를 정치적 사기꾼이라 보거든요. 이준석은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 그게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사기다는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이렇게 하지를 못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지난 1월달, 2월달에 그 CBS 뉴스 쇼, 그 김현정 씨하고 이준석이를 같이 방송을 조작했다 해서 제가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도 했죠. 언론이 오히려 이준석이의 정치적 사기를 옆에서 부추기고 같은 공범 노릇을 하는 언론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엊그저께도 이준석이가 한 모든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은 전부 다, 그러니까 첫째 무식하고 둘째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호텔 경제는 이런 거는 정확하게 케인즈 이론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이라는 거는 좀 극단적인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당신 그런 게 뭐 비현실적인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는 거죠.
자, 호텔 경제론,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론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어느 호텔이다. 그런데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다. 이제 혈관이 막혔다. 그럴 때 마침 큰 예약자가 호텔에 왕창 예약을 했다. 그래서 예약금이 한 1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장 그 돈으로 직원 인건비 주고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럼 이 직원들은 또 애들하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경제가 돈다, 돈이 흐른다. 이게 승수효과란 말이에요. 이러면 계속 연결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준석이가 공격한 게 뭐냐면은 첫째, 그렇게 했는데 그 호텔 예약하신 분이 예약을 취소했어요. 1억 원을 다시 돌려받았어. 그러면 사기 아니냐? 그게 뭔 사기야? 그렇더라도 그 호텔은 숨통을 트이는 신용이 경색된 게 풀리는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돌잖아요. 그리고 돌면서 새로운 소득이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 돈을 다시 돌려줬다 하더라도 호텔은 그때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텔도 살고 주변도 살고. 예, 예. 예. 똑같은 돈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부가 한 10조를 추경으로 푼다 하면 10조가 돌면서 승수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한계 소비 성향, 그 돈을 푼다 해서 전부 다 100% 돈을 쓰냐? 또 그거를 공격하더라고, 이준석이가. 그 호텔 경제론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원전이 있죠. 아니 뭐 그거는 특별한 그건 없어요. 예. 예. 그 이제 호텔을 예시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그 홍보하는 만화도 만들고 막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만화 내용이 뭐 이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비현실적이다. 100% 그 돈을 다 쓴다는 가정이 그게 있을 수 있냐? 그것도 있었어요, 현실에. 우리나라 1980년 5.18 민주항쟁 터지고 그때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 한계 소비 성향이 100%가 넘었어요, 그때는. 경제가 너무나 소득이 떨어지고 하면 소득보다도 소비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현상도 생겨요. 근데 그거는 좀 예외적인 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승수효과가 생기고 그 돈을 다시 걷어간다 하더라도 소득 증대 효과는 생긴다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그 요지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 맞기도 못 알아듣고 그래갖고 뺏어가면 그게 무슨 효과가 생기냐. 그거는 이 기본적으로 승수효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부가 10조를 세금을 10조를 걷어서 10조를 재정 지출을 하면 그 똔똔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게 이준석의 얘기예요. 그 바보예요. 10조의 세금을 걷으면 국민도 호주머니에 10조가 이제 없어지죠. 그 10조를 재정 지출해서 돌리면 지금 한계 소비 성향이 대충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2.5배의 소득 증대 효과가 생깁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요. 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지금 서로 살아야 되니까 한 70%로 10%만 소비를 더 하시면 승수효과가 2.5배에서 3.3배로 뜁니다. 그 계산 공식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럴 때는 케인즈가 그래 한 말은 대공황기 이럴 때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할 때에는 서로 살기 위해서 개인은 저축하고 아끼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비를 하는 게 서로 다 좋은 거다. 예. 이게 이게 이제 전략의 역설이죠. 전략의 역설. 이 구성의 오류를 하는데 한 개인과 국가 전체는 다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신정부가 들었으면 뭔가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신속하게 개혁 법안들을 느끼게 해주고 하면 국민들이 장래에 대한 어떤 희망 때문에 좀 10% 정도 더 쓴다. 이러면은 경제가 확 돕니다. 예. 이제 그게 승수효과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또 이런 말 하더라고. 그 이재명 후보가 말한 거는 엉터리고 괴짜 경제학이다. 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괴짜 경제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도 번역이 많이 예. 돼 있고 뭐 포탈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시카고 학파 교수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 경제학자입니다. 예. 스티븐 레빗이라고 아직 노벨 경제학상은 못 받았지만 그 전 단계까지 간 예. 그 교수님이 쓴 괴짜 경제학이라는 엄청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때 괴짜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케인즈나 밀턴 프리드만이나 이런 위대한 천재들이잖아요.
그 천재들의 그 괴짜 아이디어 그거를 모았대. 아, 괴짜 경작은 천재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네요. 좋은 요 그래서 제가 유준석이가 이재명 후보가 천재적이다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 보니까 너 바보다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제가 네가 바보야. 예. 진짜 아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죠. 제대로 알면. 예. 예, 그러니까 얘가 이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하는 용어는 어디 그러니까 대충 어디서 들은 거예요. 예. 뭐 하버드 가서 몇 과목 들었다 하니까 그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내용은 정 거꾸로 그 용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준석 후보는 약간 헛똑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정치적인 사기꾼이라고까지 그렇습니다.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이준석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제 이준석 후보를 알게 된 건 그 3년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5월 10일 날 그리고 한 2달 후에 바로 내쫓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때 그 유명한 윤석열 씨가 권성동 당시 그때도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한테 휴대폰 체리 따봉. 거기에 이제 당대표 쫓아내니까 예. 당이 잘 돌아가네. 그때부터 이제 가처분 재판을 저한테 의뢰해서 이겼죠, 처음에. 예. 정당 민주화가 중요하다. 정당 내의 과도적 지배 체제, 그 정당 내의 독재를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게 그때 법원의 판결이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태가 끝나고 그게 그 당시에 석 달 동안 대한민국 최대 정치 뉴스였죠.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식사도 하고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 대표는 정치하려면 경제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40이 되기 전까지. 전에 40 되면 대통령 나오려고 할 거 아니냐. 3년 동안 공부 좀 해라. 하니까 경제는요, 제가 보기에, 뭐, 공부, 그걸 안 해도 되고, 그때그때 일이 터지면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길래 제가 한심한 놈아 그랬어요. 지금 하는 짓이 그런 한심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말장난하면 된다고 하는 거야.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인성이 잘못됐어요. 네, 그 부모님들이 원망스러워. 어떻게 애를 이렇게 키웠는지.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무료 봉사로 도와준 변호사님들이 거의 동갑내기들이었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네, 또 다른 한두 명이 좀 무료로 도와줬어요. 또 정치에 관심도 있고. 동갑인데 이 친구들한테는 말을 까버려. 그래서 쟤는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네. 아니, 당연히 존댓말을 써야죠. 그래서 제가, 얘는 문제다. 그랬는데, 우리 법무법인하고 당연히 사건임 계약서를 썼고 이제 가처분 이기면 뭐 성공보수는 어떻게 한다 다 썼죠. 근데 가처분이 1차, 2차 이렇게 한 두세 번 했기 때문에 그 별도로 다 계약이 있고 별도로 다 착수금도 받고 성공보수도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2차는 패소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청구할 일이 없고 1차는 성공보수를 청구를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공문을 보냈는데 돈을 안 내. 그러니까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도 그 점잖으신 분이 얘는 안 되겠다. 소송으로 법원의 판사님이 그냥 잘 조정하도록 그래서 소송을 냈더니 판사님이 혼을 냈죠. 어떻게 계약까지 하고 이렇게 돈 안 낸다. 당신들 사기꾼 아니냐 판사님 얘기가. 좋게 조정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금액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고 몇 천만 원 드려라 하니까 안 준다 하니까 판사님이 그러면 판결은 금액이 훨씬 높아졌어. 또 항소를 해. 항소심 고등법원 판사님이 막 혼을 냈어요. 뭔 있다고 거짓말만 하느냐. 또 똑같이 패소. 대법원 지난달에 패소했어요. 확정까지 나왔습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전부 다 언론에 이게 나왔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리고 많은 그 댓글들이 보면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정치한다는 사람이 로펌에 돈을 떼먹냐. 그것도 1심, 2심, 3심 다 치고. 그런 일을 직접 겪으셨으니까 실체를 좀 분명히 알게. 그리고 그 재판을 한 2년 하면서 답변서 내는 게 전부 거짓말. 예.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것도 참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드려야 되는 게 무슨 논리를 대든가요? 왜 안 준다? 뭐냐 하면
이 소송에 이긴 거는 맞지만 본인의 성공은 그 지 생각은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성공이다 이거예요. 아, 말이 안 되죠. 그거. 말이 안 되죠. 예. 그게 본인 논리예요. 그거를 전제로 합의를 했다. 아니 로펌이 당 대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죠.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주고 그걸 법적인 논리로 막아주는 것이지. 아하,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그런데 올 초에 그 허은하 예, 개혁신당 대표였던 그저께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지지선은 예. 허은하 씨가 또 찾아온 거예요. 이준석 상대로 변호사님 법적인 조치를 해달라. 그 이제 들어보니까 뭐 허은하 이제 당 대표를 앉혀놓고 이준석 천하람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래서 제가 통장을 보자. 개혁신당의 입출금 통장. 그 이제 그거를 이제 갖고 왔길래 제가 그걸 쫙 분석을 했더니 의심 가는 돈이 이게 막 수억 대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소 고발도 했고 허은하도 했고 저도 했고 검찰 경찰에도 했어요.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도 됐고 그 이제 지난 2월 3월 달에 그 대표적으로 그 좀 부정한 의심 거래가 올 1월 달에 그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예. 그 사람한테 5,5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무슨 이유도 없어. 네,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이준석 천하람 또 그 뭐 이주영 의원인가 하는 세 명이서 정부가 국민이 세금으로 정책 연구개발비로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주는 건데 그게 9,200만 원인데 그걸 세 명이서 지 친한 놈들한테 나눠 먹은 거예요.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사람한테. 정책개발비 그 제목은 연구 제목은 뭐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변화 연구 이런 건데 그거를 연구한 사람을 제가 프로필을 추적을 해봤더니 이 여의도에 인쇄소 하는 사람. 아이고야. 이거 광고물 찍고 하는 예. 친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돈을 다 나눠준 그게 9,200. 자기도 개혁신당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얼마 안 들잖아요. 제작비부터. 그걸 1억 5천 또. 그 특수관계. 그런 걸 분식회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분식회계는 보다는 더 심각하죠. 더 범죄죠, 뭐 이거. 이거는 예. 완전히 횡령이지. 예, 횡령이죠. 국민 세금을 횡령한 거죠. 이건 국가보조금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예. 아니라 횡령, 사기, 배임 뭐 엄청나요. 이거 말고도 금액이 큰 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3억이거든요. 훨씬 많아요. 이건 대선 끝나면 엄청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정치적 사기꾼이다. 그런데 정치적 사기꾼, 정치적 장사꾼이라는 개념이 역시 시카고 학파, 밀턴 프리드만과 가장 친했던 동료 교수 중에 부캐넌 교수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탔거든요. 이제 그분이 만든 개념이 정치적 사기꾼, 정치적 장사꾼이에요. 이분은 이제 정치를 경제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가 부캐넌 교수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 그리고 고위 관료들, 뭐 미국 전 세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나라가 개판을 만드는 거는 이 썩은 정치인들,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들, 지금 딱 윤석열이 고위 공무원 한덕수, 최상목이 또 뭐 판사들 그리고 이에 부안해동하는 언론들, 썩어 빠진 언론과 시민단체, 이 철의 삼각 카르텔이 자유시장 경제를 망친다. 이분은 자유주의자니까. 그리고 자유주의를 천명하는 헌법을 이제 망친다. 이 자들을 제거하는 게 자유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이 자들은 입만 열면은 공익을 외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은 공익은 관심 없고 본인 개인의 사익, 본인의 자리, 본인의 돈벌이, 사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다. 지금 딱 국민의힘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political businessman, political entrepreneur라고 했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개념입니다.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1986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공공경제학 또 정치를 분석해 정치 경제학을 만든 분인데, 그러니까 딱 이 윤석열 정권, 이준석 포함해서
을 딱 내다보고 그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적 사기꾼이라고.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텔 경제학을 괴짜 경제학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호텔 경제학, 경제론 뭐 그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떤 마중물의 효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형적인 케인즈의 그 승수 효과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투입해야 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예. 예. 또 한 가지 이준석 후보가 그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후보처럼 돈을 풀면 아프리카 짐바브웨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예. 뭐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 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등등 해서 수입 원자재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생활 물가에 대해서 서민들이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외식 물가도 엄청 올라갔고 이제 이런 게 인플레이션,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할 때는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좋은데 이게 부담이 될 정도로 인플레가 생기면 인플레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예.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현상이 역사적으로 가끔씩 생겼어요. 망한 나라에 짐바브웨의 그 독재자가 뭐 거기 뭐 이제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돈은 써야 되고 그냥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무작정. 그 짐바브웨는 그 통계를 보면 그 이게 검색을 해보면은 인플레이션율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할 때는 수십만 퍼센트지 이상을 말합니다. 수십만. 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독일 바이말 공화국시대 예.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렸거든요. 그 전성국들이. 그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바이말 공화국이 막 돈을 마구마구 찍었어요.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화폐 가치가 휴지 쪼가리만 또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 한 병을 살려면 한 트럭 가득 화폐를 갖다 화폐를 줘야지. 갖고 와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치가 집권을 하게 됐죠. 그런 혼란을 틈타서 항상 그런 경우입니다. 짐바브웨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 독일은 수십만 퍼센트지였어요. 여기는 뭐 억 단위래. 인플레이율이 저도 상상하기 힘든. 이제 완전히 망하는 나라에서 통화를 막 무한정 찍어내면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건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데 이재명 후보 그런 정책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비유한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짓거린 거다. 무식해서한 거죠. 아. 인플레가 생기고 그게 지금도 서민들이 인플레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맞죠. 그런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니까 아마 이준석 후보는 이게 이제 인플레가 심한 걸 말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뭘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혹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하버드 나왔다고 그러는데 예? 뭐 뭘 모르고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같은 분한테 딱 이렇게 들으면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3년 전에 식사할 때 자네가 하버드를 놓으면 뭐하냐. 그리고 하버드 경제학 부전공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4년 나왔다. 내 그거는 알겠다. 그런데 뭐 제대로 공부도 안 했으면서 무슨 이거 자네 보면 항상 그렇게 겉으로 포장. 그러면서 그걸 막 이제 또 암암리에 홍보를 하거든요. 지 또 팬클럽에 뭐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식으로. 예. 이게 또 어떤 사람이 그거 너 거짓말이잖아 해서 또 뭐 고발도 당하고. 근데 그 뭐 고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뻥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경제학에 대한 실력이 있느냐. 경제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통받는 이 경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걸 해결하는 당신의 방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렇지만 하버드 경제학과에서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박사과정 교재로 채택해서 쓸 정도로 실력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신의 경제 이론과 정책을 계속 또 보완해왔고 71년도 장충단 유세 때 했던 김대중의 경제에 대한 그 공약은 들어보면 진짜 깜짝 놀랄 예.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 그때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론을 주창했어요. 그게 대중경제론의 그 당시 내용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변했고 IMF 터지고 진짜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적 이론도 많이 또 수용을 합니다. 또 IMF의 요구도 많이 수용하고 그것은 또 그런 심각한 국난이 터졌기 때문에 그게 정치인이죠. 그게 지도자고. 그래서 참 저 친구는 그런데 인성은 안 바뀌거든요. 윤석열이도 절대로 안 바뀌는 것처럼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인성 대 그런 인성이 부딪혔으니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토론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만 첫 번째 토론 보고 저는 참 실망을 많이 한 게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토론은 하나도 안 바뀔까 답답했어요. 이제 어차피 지금은 못 바꾸지만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좀 손을 봐서 진짜 토론다운 토론 맞습니다.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했는데 참 보기도 지루하고 하품 났습니다만 혹시 토론 보시는 과정에 좀 솔깃할 만한 그런 정책이나 공약이 뭐 있던가요? 저는 이재명 후보, 예. 이재명 후보님은 시종일관 진지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거를 충실히 국민들한테 좀 설명하시려고. 근데 그거를 막 이준석이가 그냥 대도 않은 장난질을 치는 예. 그건 정말 뭐 나쁜 짓이죠. 태도가 참 못됐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그 내용 중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몇 개월 내로 추석 밥상머리에 국민들이 경제가 돈다는 걸 느끼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하니까 그간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3년간 해온 거는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더 내라. 그런데 이자는 뭐 거의 적게 해주겠다. 그리고 갚는 거를 연장시켜 주겠다. 빚을 계속 늘리는 이제 정책이었다. 빚만 늘어난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적정한 수준에서 그 빚을 국가가 떠안아줘야, 그러니까 전 국민이 떠안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빚을 일정 부분 탕감시켜줘야 된다.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그러면은 뭐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하잖아요. 누구나 그건 빚내서 장사하다가 나중에 뭐 정부가 전 국민 세금으로 그냥 탕감해 주냐. 그게 시장 원리에 안 맞는다 하는데 그거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엉망진창이 된 게 그분 개인이 무슨 사업적인 판단을 경영을 잘못해서 터진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정부의 실패예요. 이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그다음에 그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코로나라는 거의 천재지변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부담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둘째 이자로 낸 게 원금 이상이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갚는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원금만큼의 이자를 낸 분들은 또 깎아주는 게 정당성도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예. 이자는 1금융권이 포기해줘야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정당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하면서 이제 만든 제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 개인 빚도 회생 또는 탕감하는 개인 회생 제도도 있고 기업들의 법인 회생 제도도 우리가 25년간 이거를 경험을 축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김문수나 또 이준석이는 뭐 그러면 누구나 빚내지 그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군요. 4명 후보 관전평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학점으로 하면 예. 이준석이는 아예 F죠. F. 이거는 시험장을 그냥 엉망을 만든 거죠. 시험장에 와서 열심히 시험 답안지 쓰고 또 질의응답 시험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개판을 만든 거지. 시험장을. 이거는 학점 줄 수가 없다. 예, 퇴학. 예. 예. 김문수 후보는 D.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일자리는 창출하겠습니다. 경제는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냥 좋은 대로 하겠다. 예. 규제는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초등학생도 하죠. 그렇죠. 예. 그 이분은 뭐 이제 이준석이하고 상대적으로 차별화시킨다는 의미에서 F 말고 D. 이준석이는 대학이고 이분은 D, E, F. 김문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만 하고. 예. 그다음에 저는 그 민노당의 권영 예. 후보 그분의 말씀에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문제 제기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 생각하고 너무 공감하는 게 많았는데 저도 뭐 우리가 1인당 GDP가 35,000불이다. 이런 거에 하지 말고 국민의 진짜 서민의 삶의 질 이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지표를 발표해야 된다. 정말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GDP 얼마 이런 거는 개발도상국 때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1인당 GDP가 뭐 35,000불이다 하면은 한 가구는 12, 3만 불. 그러면 한 가구의 대한민국 평균 한 가구의 연봉이 한 1억 5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최소한 평균적으로 가구당 1,000만 원 이상을 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양극화가 그만큼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소득도 양극화가 심하지만 이 자산소득은 엄청나게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를 은폐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이제 뭐 한 20위권 뭐 또는 10위권 되고 이게 숫자라는 게 속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GDP를 발표한다면 이것도 발표해야 되지만 하위 20%의 GDP 성장률, 상위 20%의 GDP 성장률을 동시에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양극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기별로 매달 인식을 하게 되거든. 예. 그런 의미가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은 저는 조금 이렇게 요청드릴 게 예. 경제 성장이 중요하고 예. 그래서 뭐 AI 산업을 지원한다, 뭐 양자 컴퓨터 다 좋은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 방향성은 좋은데. 예. 그렇군요. 오늘 또 이렇게 이병철 변호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또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